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한 은퇴자들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노후가 되면 여러분들 가장 뭐가 걱정이세요? 네,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어떻게 소득을 노후에 만들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자금 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1억을 운용을 해야 소득을 고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양재우라고 하고요. 예, 필명은 착한 양이라는 필명을 씁니다. 예, 현재 라이프 밸런스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가지고요. 예, 강의라든가 개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노후에 잘못 투자를 했다가 또 손실을 많이 받는 분들이, 손실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투자에 대해서 좀 뭔가 막연하게 불안하다, 두렵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왜 그런가요? 노후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가 이제 뭐 공무원연금이라든가 공적연금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물가가 오른다 할지라도 그런 이제 공적연금들 같은 경우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계속해서 연금이 상승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적연금들, 개인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물가 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은 연금 금액 자체가 계속 뭐 똑같다 하더라도 이제 줄어드는 효과. 예를 들어서 2%씩 물가가 오른다라고 했을 때, 20년이면 무려 40%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처음에 받는 100만 원은 100만 원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20년 뒤에, 예, 물가가 40% 올랐을 때는 고작 60만 원밖에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투자를 하려면 이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50대 평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50대 평균 자산 중에 현금 자산이 보통 한 1, 2억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현금, 현재 뭐 현금성 자산 다 합해봐야 1억 조금 안 될 것 같고, 이제 기댈 수 있는 게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퇴직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퇴직금 뭐 합해봐야 뭐 1.5억, 뭐 2억 요 사이일 텐데, 근데 대부분 50대이신 분들이 1억 정도 이제 자산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네, 컨설턴트님이 50대에 이제 다시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시점이 됐다. 그래서 수중을 보니까 뭐 한 1억 정도가 있다. 가용할 수 있는 네, 자본금이. 네.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하실 것인가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우의 수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억이 있으면은 저는 ETF에 투자를 할 거고요. ETF.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ETF에 투자를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해외 지수 ETF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왜 해외 주식 ETF를 하실 생각이세요? 아무래도 전 세계의 경제 1위 대국이라면 미국이죠. 예, 미국. 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어떤 뭐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예, 수익률 자체 뭐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규모가 전 세계의 주식시장 규모를 다 합쳤을 때 기껏해야 한 2 내지 3%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작다 보니까 해외에 굉장히 큰 헤지펀드라든가 이런 자금들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 규모의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를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장난을 칠 수가 없는 거고요. 성장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것은 국내 어떤 뭐 주가지수라기보다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시장이 더 안정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 자체도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요 나쁘지 않습니다. S&P 500 지수가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두 자릿수 10% 정도 되고요. 꽤 많이 나오네요. 예,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S&P 500 지수에 투자되는 ETF에 넣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혹시 네. 이렇게 투자를 실제적으로도 하고 계신가요? 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해외 주식, 특히 미국 ETF를 투자를 하신 지는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되신 건가요? 해외 쪽에 투자를 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습니다. 한 네.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S&P 500 지수 관련된 ETF 투자를 한다라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미국 시장 쪽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S&P 500 지수를 따라가게 만든 국내 ETF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ETF 사셔도 똑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세금적인 부분, 그 다음에 달러 환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S&P 500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너무 좀 어렵지 않게 쉽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국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셔도 됩니다. 미국 시장에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떤 단점이 있나요? 뭔가 초보가 하기에는 접근하기는 힘들거나. 일단은 달러로 바꿔야죠. 달러로. 예, 달러로 바꾸는데 환전하는 것 자체가 신경이 좀 쓰일 수도 있어요. 수수료도 있고. 예, 수수료도 있죠. 예, 수수료도 있고 신경이 쓰이는 부분도 있는데 뭐 조금 환전하는데 환전 수수료를 조금 더 부담한다라고 생각하면 증권사에서도 그냥 투자할 때 그냥 바로바로 환전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환전 수수료를 조금 더 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 뭐 단점이 있다라면은 시간이 우리나라랑 다르죠. 밤 10시 반부터 새벽 5시니까. 그때 깨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깨어서 그때 해야 되고, 물론 예약 매수를 할 수 있는데, 보면서 해야죠,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금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부분. 세금이 생각보다 많아요. 발생된 차익의 22%를 해금으로 냅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컨설턴트님은 지금 현재는 그러면 미국 시장 들어가서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직접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다 감수하시면서? 예,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쪽이 좀 더 수익률 면에서는 조금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수익률 면에서도 나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 면,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도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저는 포트폴리오 차원으로 아까 자산 배분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ETF 투자를 뭐 30% 정도 하는데 그 30% 안에서도 국내 ETF랑 여기 이제 해외 쪽에 그게 또 나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외 쪽에 그렇게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달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떤 뭐 주식이든 ETF를 그 해외 시장에 가서 사게 되면 그거를 뭘로 갖고 있느냐? 물론 해외 주식으로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실제 저한테는 달러로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이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 안에 네. 달러라는 이런 자산을 그렇죠. 배분을 해 놓기 때문에 예. 직접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달러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는 거고요. 달러를 보유를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 자체가 1,300원이 다시 넘었죠. 네. 물론 뭐 1,400원대 넘었다가 좀 떨어져서 다시 또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자,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거에 대한 환차익까지도. 그러면 1억으로 해외 ETF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현재 컨설턴트님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방법인 거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예, 예. 절대 권유하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 절대 아니죠. 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셔갖고 투자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ETF 말고 그러면 차선책으로 난 ETF는 조금 거부감이 있어. 그러면 차선책으로 또 뭐가 또 있을까요? 채권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전에는 기관 투자자들, 그 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에도 금액 제한이 거의 1억이었습니다. 그렇죠. 1억이 넘어야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개인도 뭐 증권사의 모바일 어플에서도 채권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게 굉장히 좀 편리해졌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채권 투자도 괜찮은 투자 방법인데 지금 그 얘기 하나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적기가 지금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일단은 채권은 그 차용 증서죠. 네, 그렇죠. 기업들이나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지방, 지자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할 때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서라고 이제 채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채권에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금액,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금리입니다. 금리. 예. 그래서 채권에 투자를 한 사람한테 이자를 얼마를 주겠다. 그렇죠. 예.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준금리 3.5%까지 올라가 있죠. 예. 맞아요. 자,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금리가 기준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은행의 또 정기예금 금리가 기준이 됩니다. 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게 금리를 주겠다라고 하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선 에이 그러면 은행에 넣지 뭐하러 이 채권에 투자를 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높게 책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신용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래서 네. 국가는 이제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게 발행을 하더라도 그런 안정성 때문에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있죠. 하지만 국가를 제외하고 지방 지자체도 뭐 비슷합니다. 하지만 회사채 같은 경우, 그렇죠. 예,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거보다는 높게 책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금리가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는 그거보다 더 높게 금리를 높게 발행을 해야 되니까 지금 나오는 회사채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도달돼 있다. 그렇죠. 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만약에 3년짜리 어떤 뭐 A 기업의 채권에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금리를 뭐 예를 들어서 한 5%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5%를 3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1년에 5%씩이니까 15%. 3년 동안 15%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채권 투자가 되는 거죠. 자, 상당히 기준금리 자체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기준금리 때문에 지금 금리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물가 때문에 올려놓긴 했지만 물가가 잡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는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할 거면 금리를 인하시킬 거예요. 왜? 경기를 부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제가 A 기업의 채권을 갖고 있어요. 자, 3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5%씩 1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만기되는 시점에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채권을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채권 시장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주식 시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도 이 채권의 가격, 주식 시장에서는 주가로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채권도 채권의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금리에 따라서 이 채권 가격이 변동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금리가 3%였어요. 그리고 회사채에 발행된 금리가 5%였습니다. 네. 그러면 회사채를 매수한 이유는 2%, 3%하고 5%, 2%의 차익을 거두기 위해서, 그걸 보기 위해서 내가 회사채를 샀을 거잖아요. 자, 근데 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자, 정기예금 금리가 예를 들어 7%가 됐어요. 근데 내가 산 건 5%겠죠? 그렇죠. 예, 5%를 샀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나요? 2%만큼 시중 금리하고 비교했을 때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 2%만큼의 손해가 채권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즉 채권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였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떨어지죠. 손실 보는 거는. 그래서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자, 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물가 잡히고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한다? 그럼 채권 가격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죠? 네. 금리가 떨어지는 것만큼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내가 만기 보유를 하게 되면 그 이자만 받아서 만기까지 갈 수도 있지만 채권 가격이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많이 올랐다. 그러면 그 채권을 팔아도 되는 겁니다. 채권을 팔아서 얻는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이 금리가 지금 계속 코로나 이후에 물가 때문에 상향을 했는데, 네. 네.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네. 우리나라도 네. 기준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뭐 내년이나 어느 정도 이 금리가 다시 안정화로 돌아설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 시기가 제가 봤을 때, 낮추는 시기는 아마 빠르면은 올 연말 정도? 예, 그 다음에 아니면은 내년 뭐 상반기든 하반기든 어쨌든 간에 내년서부터는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미국에 지금 은행들 파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은행이 파산한다는 거는요, 정말 뭐 어마어마한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었을 때, 은행이 망한 적이 언제였냐면요, IMF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면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거 막으려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예. 근데 물가 때문에 현재 못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순위가 해외 주식 ETF 네, 네. 투자를 하는 거고 1억 있을 때, 예. 그리고 주가지수 2순위가 ETF. 네, 주가지수 ETF,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예, 채권, 채권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채권의 가장 큰 리스크는 딱 한 가지입니다.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망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망하지 않는 회사의 회사채를 네. 네, 투자를 하는 하는 게 것도 나쁘지 지금 않은 시기로는 방법인데요. 네, 좋은 방법이다. 예, 예. 뭐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더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역시나 이제 자산배분 투자 쪽으로, 예, 그렇게 가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주식도 자산이고요. 네. 부동산도 자산이고, 채권도 자산입니다. 원자재라든가, 달러, 이거 다 자산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경기 침체, 코로나 경기 침체라든가, 뭐, IMF,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충격이 오게 되면, 모든 주식에 대한 가치들이 다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주식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했다 하더라도 그 충격이 꽤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런 자산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 채권, 금,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을 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외부에서 충격이 온다 하더라도 덜 떨어져요. 저는 이제 하방 경직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즉 주식 종목만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주가 지수가 충격에 의해서 빠졌다. 뭐 지금도 비슷한데요. 3,300이던 주가가 코로나 때 지금 2,400 이제 2,500을 찍을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30% 40%가 빠졌거든요. 지수만. 예. 그렇다는 얘기는 종목으로 보면 반토막 난 종목들이 부지기수란 얘기예요. 예. 그 충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자산 배분 투자를 골고루 나눠 놓게 되면 채권 같은 경우는 주식하고 좀 반대로 움직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자산을 이렇게 분산해서 배분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외부의 충격이 온다 하더라도 뭐 떨어질 부분은 떨어지지만 거기에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산 배분 투자를 네. 1억이 있을 때 세 번째 옵션으로 네. 좋은 투자 방법으로 자산 배분 투자를 이제 하면 좋다. 지금까지 1억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